오늘은 사용 후 해결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가 원자로에서 약 4.5년 정도 연소가 되고 바깥으로 나오면 일단 해결료에서 나오는 잔열을 제거하는 수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손의 임시 저장 개념입니다. 수명 기간 동안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지만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라는 임시 저장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손에 건식 저장하는 방식과 소외 건식 저장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 저장, 60년 정도 저장하는 개념으로 볼 때 핀란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는 소내, 소외, 습식으로 이렇게 물속에서 저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건식과 습식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 저장 개념이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손의 소외, 즉 임시 저장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 사용 해결료 저장 용량이죠. 용량이 이제 이렇게 쭉 다양하게 돼 있고 아까 나왔던 밑에 그림, 위에 그림 이렇게 소외 저장하는 개념이 이 고원래변 그 소외 저장 방식입니다. 이 원전에서 연소가 되고 바깥으로 나온 해결료는 보통 집어넣을 때 처음에 이제 사용 전 해결료가 우라늄이 235가 5에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4%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우라늄 238이에요. 우라늄 238은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라늄 235가 핵분열이 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1% 이하가 될 때까지가 안에서 연탄이 다 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되면 이제 재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우라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라늄 238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타고 나오면 우라늄 235면 TRU라는 원소로 바뀝니다. 그것이 트랜스 우라늄, 초우라늄이라고 그러죠. 플루토늄 빼고 우라늄보다 원자기호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라늄 238이 96%인 것이 우라늄 238이 94.6%로 약간 줍니다. 그것이 이쪽으로 이제 전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라늄 238이 0.9% 플루토늄 그리고 이제 그 0.1%의 마이너 액티나이드라는 것이에요. 넵튠늄, 아메리슘, 큐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고독성 장반감기 핵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션 프로덕트 즉 핵분열 생성물이 또 이제 발생됩니다. 우라늄 235가 대부분 핵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핵분열로 인해서 생성된 것들이 약 3%가 단반감기 핵종 여러 가지 핵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0.3%는 고방열 반감기 핵종이에요.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0.1%는 장반감기 핵종이에요. 요오드, 테크네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1% 이하의 우라늄 235가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마이너 액티나이드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TRU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 우라늄, 초우라늄, 우라늄이 238이 있고 요거보다 원소 기호가 높은 넵튠늄, 아메리슘, 큐륨, 버클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플루토늄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요 계열에 속한 것이 액티나이드 계열이라고 합니다. 요 라인, 7번 라인. 6번 라인은 이제 악티늄, 란탄족이라고 그러죠. 란탄족. 그래서 요런 계열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더래요. 그 아까 제일 밑에 있는 플루토늄을 제외한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이너 액티나이드. 플루토늄은 이제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액티나이드 계열의 마이너 액티나이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주 소수지만 골치 아파요. 고독성 장방광기. 그래서 요거를 TRU라고 합니다. TRU 우라늄을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폐기 처분을 하고 우라늄 235는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재활용 이런 문제는 해결료가 원자로에서 나오면 이런 핵분열 생성물과 TRU라고 하는 트랜스 우라닉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 플루토늄, 마이너 액티나이드, 아이오다인, 그다음에 테크네튬 이런 것들이 트랜스 우라늄, 그러니까 초우라늄 원소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독성 장방광기니까 이거를 고속로 패스트 리액터라고 그러죠. 고속로에서 이걸 태워버리겠다. 이런 개념. 그다음에 나머지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장기 저장 후 처분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장기 저장이라는 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열을 계속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열이 한 300년 동안 계속 나오니까 300년 동안 지상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해버리겠다. 이런 개념이고 기타는 바로 직접 처분을 하고 우라늄은 핵 연료 물질로 봐가지고 요거는 고속로에서 재활용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TRU하고 우라늄하고 섞어가지고 고속로에 집어넣겠다. 그게 핵주기, 후행 핵주기 사이클이라 해요. 핵연료가 만들어진 거는 선행 핵주기. 만들어서 나온 놈이 다시 재활용하는 사이클. 이것이 후행 핵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후행 핵주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거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3 내지 5년, 약 4.5년 우리나라 타고 나온 놈을 다시 가공을 하는 거예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처리를 하게 된다.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TRU, 트랜스우라닉, 그 마이너 액티나이드 계열하고 우라늄하고 섞은 거죠. 그 핵연료를 고속로에 집어넣고 소디움 냉각 고속로에서 이걸 태우면 플루토늄이 오히려 증식이 돼요. 증식. 늘어나요. 1을 집어넣었는데 1.2가 돼서 나오고 막 그래요. 중성자를 흡수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라늄 238이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239 중성자 하나 잡아먹어가지고 부기가 늘어나니까 239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토늄 23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또 다시 나온 놈을 플루토늄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다시 재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라늄하고 섞어가지고 다시 또 집어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추가 우란이 필요한 건 거의 없겠죠. 그리고 나와서 일부 방사성 폐기물은 영구 처분을 하고 이런 재활용 이게 뭐죠? 재활용? 영어로 얘기하면 리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이제 얘기했던 후행 핵주기 개념을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본 분야는 아니지만 문헌이나 이런 거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 후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나오면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깨야 돼. 깨고 자르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방출가스가 나옵니다. 방출가스. 이게 굉장히 독성 가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악성 가스를 이걸 회수를 가면
이거를 농축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필터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원소 단위잖아요. 원자 단위. 이거 필터링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양은 이미 방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전해 환원을 시켜요. 전해 환원. 이게 산소랑 결합이 돼 있어서 산화된 물질들이에요. 그러면 산소를 분리를 시키면 금속으로 남겠죠. 그죠? 그래서 산화된 금속은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일단 산소를 다 잡아 빼면 이제 금속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염에서 고온 1000도까지 막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전해 환원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또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이거는 순수 금속만 남겠죠. 그래서 그 용융염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칼륨이라고 하는 칼륨염에서 다시 또 전해 정련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헷갈리네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일단 깼어. 그다음에 그 금속으로 환원을 시켰어. 그럼 이거를 집어넣었어 이제. 그럼 뭐 해야 되죠? 금속을? 우라늄이 금속이에요. 금속을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라늄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저 음극에 더, 그러니까 이제 칼륨염에서 이제 집어넣고 전기분해를 하면 이제 금속이니까 이게 이제 양극에 있는 이 물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전기 분해돼가지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극에 쌓여요. 그거를 모으는 게 우라늄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껍질이나 그 다음에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금속 폐기물, 세라믹 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서도 방출가스가 또 나와요. 이런 방출가스가 어디 나오죠? 전해 정련 공정, 그죠? 그 다음에 전해 환원 공정, 그 다음에 집합체 이제 해체하는 공정. 이 공정에서 방출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방출가스가 다 상당한 독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전 세계 재처리 공장에서 이 방출가스 때문에 주변에서 백혈병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실제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식 재처리를 왜 하고 있냐, 또 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7월 25일 미래부, 당시에 미래부, 과학기술부가 미래부였거든요. 사용해결료 부피 독성 저감 기술 개발 이래가지고 중간 보고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10년을 한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약 1억 달러를 투입해서 한미 공동 연구를 하겠다. 50대 50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5천억을 된다 그러면 미국이 5천억을 되겠죠. 500억을 된다 그러면 500억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 1,000억, 1,2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1단계는 이제 기술 현황 분석, 2단계는 1kg 단위로 설계 제작 시험을 하는 공정을 실증하겠다. 직접 여기서부터는 실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TRU 해결료를 만들어서 조사 시험을 하고 실증을 하겠다. 언제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그렇게 모든 공정이 끝나는 과정을 10년 동안 지금까지 수행을 해온 거예요. 그럼 2020년 지났잖아요. 그죠? 이거 다 됐냐? 검증이 됐고 확인이 됐냐 이거예요.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냐?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약
200g의 사용 해결료 실험을 통해 실험실 규모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라고 원자력 연구원이 주장을 하고 교과 미래부 당시 과기부가 미래부죠. 미래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 개념을 검토 분석하겠다.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실증 실험을 완료하고 TRU 해결료를 제작해서 미국에서 조사 시험을 하겠다. 조사 시험은 실제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성공했냐 안 했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왜 이런 보고를 했냐면 당시에 2016년에 유승희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했어요.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미래 원자력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종합 파이로 실증 시설, 그 재처리 시설을 연간 30톤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킬로그램 단위로 조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30톤 규모로 연간 굉장히 키우겠다는. 킬로그램 단위로 만든 거는 약 4개월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3kg밖에 못 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1년에 30톤을 하겠다. 10배로 키우겠다. 100배로 키우겠다. 아니죠. 더 킬로그램 단위니까 1000톤, 3만 배? 10,000배, 10,000배를 키우는 거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우라늄 해결료 제조 시설 연간 3톤짜리를 만들겠다. TRU 해결료 제조 시설을 연간 1.8톤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뭐죠? 파이로 실증 실험 시설에서 해결료를 30톤을 깨가지고 우라늄 제조 시설에서 1년에 3톤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3톤. 그러면 소듐 냉각로 고속 원형로가 약 150메가와트. 150메가와트니까 이거는 소형 원자로라고 봐야 돼요. 네? 소듐이란 게 나트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금 금속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재처리 하면서 나오는 해결료라든가 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인프라 이거 운반 항만 시설까지 갖추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 숙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소듐 고속로 이거를 1조 7천억 네? 하나 이 150메가와트짜리 이게 1조 7천억이에요. 그리고 파이로 시설이 1조 1천억, TRU 해결료 제조 시설이 3천억, 폐기물 관리 시설이 1,500억, 항만 2천억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3조 6천억짜리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조 6천억. 아마 3조 6천억으로 여러분들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택도 안 되는 예산이다. 자, 보시겠습니다. 기술 개발 일정까지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 정점이에요. 한미 공동 연구를 하는 그 10년의 기간이 끝난 20년. 이때 한미 공동 연구 결과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건식 처리 모의 시설 이런 것들을 완성하고 해결료 물질을 공급을 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 시설을 만들고 이거는 금속 연료 공장을 이제 착공을 해서 운영을 한다 완공한 다음에 운영을 28년부터 하겠다. 그다음에 고속로도 이제 28년부터 가동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2022년 올해 건설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적 처분 시스템도 제시하고 해가지고 2028년까지 재처리 고속로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한미 타당성 공동 결정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20년 과제 끝났잖아요. 과제 끝났는데 그 과제를 결과 보고서를 누가 검토했느냐는 거예요. 검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미 공동연구니까 미국에서 이 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DOE의 보고서 목록에 없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보고서가 어느 정도까지 진실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16년에 국정감사할 때 유승희 의원께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수십조 원, 이거는 묻지마 투자다. 무슨 얘기냐. 이 시설 건설비뿐만 아니라 여유 크기의 부지도 필요하고 추가 연구비, 지자체 지원금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건설 이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최소 17조에서 27조가 소요된다. 3조 6천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뒤에 가서 야 이거 어떡하냐 돈 더 내놔라 뭐 이렇게 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7조까지 들어간다. 이 사업이. 근데 일본에서도 이미 파이로 프로세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했는데 그 몰로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지난 40년간 116조 원이 투자됐지만 단 1kWh의 전력도 생산하지 못해요.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 이걸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5년에 발효가 됐는데 다시 그때 핵 비확산성에 대해서 증명된 바가 없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이 재처리는 핵 비확산성에 저촉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처리 사업이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미국과 파이로 프로세싱 공동 연구했죠. 첫 번째 2016년에 그러면 일부 실험을 했다고 그래 미국에서. 그럼 그거 갖고 와봐라 했더니 목수 해결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해결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없는 해결료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테스트하고 있어요. 한미 공동 연구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는 우리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실험 결과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연구원은 파견된 연구원은 1인당 3억의 파견비가 그렇게 호화 연수를 하고 있더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세게 지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021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요청을 했지만 공개를 오기는 왔는데 공개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미 연구 10년 했지만 타당성 결론을 못 내렸다. 네? 그럼 결론이 뭐냐. 추가 연구 필요가 결론이에요. 추가 연구 필요. 그런데 보실까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없어요, 지금. 그냥 추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잔치 벌렸어요, 잔치.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간포에다가 단지를 크게 한 4.3 스퀘어 킬로미터 정도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경주시에서 부지를 기증을 했어요. 네? 부지를. 그리고 정부가 2,500억을 투입했어요. 착공하라고 공사. 네? 나중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야 그동안에 공사비 투입한 건 누가 책임지냐. 네?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나가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거기에 김부겸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아주 그냥 스위치를 딱 누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철우 경북 도지사, 그 다음에 김영식 구미 의원, 원자력 연구 원장, 뭐 한수원 사장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타당성이 입증된 결과도 없고 추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 간포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 경주 이쪽 쭉 보면 예? 포항, 경주, 울산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190만 명이에요. 이 지역에. 이런데 해결료를 30톤을 매년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의 몇십 바에 해당하는 압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고압의 사용 해결료인데 그것이 이제 냉각이 되면서 조금 이제 압력은 떨어지겠지만 그 안에 상당한 가스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뭐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이게 국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국방 기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증연구소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지역은 아무 역할을 못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인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지역 주민 설명회 하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와서 공청회라는 거예요. 공청회. 사용해결료 관리 특별법안공청회. 특별법안공청회인데 이 특별법이라는 거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하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통과는 안 됐습니다. 제안을 해놓은 상태죠. 발의를 해놓은 상태죠. 이게 뭐냐? 저장과 처분만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법에서 저장과 처분만 고려하고 있어.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처리가 파이로 프로세싱이잖아요. 자,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하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이 왜 들어가냐, 거기에. 그죠? 처분과 저장.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비용으로 발전소에서 나온 돈으로 그거를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안에 이 처리를 넣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 특히 폐기물 기금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의 연구를 하자. 그 기금을 좀 쓰자. 이 얘기예요. 예? 근데 그 과학기술부는 왜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지? 예? 그 국가 R&D 예산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로 하지. 왜 일로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 타당성 평가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파이로 프로세싱. 그러니까 폐기물 기금을 해서 쓰자 이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윤종일 그 카이스트 교수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대전제가 뭐냐? 미국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아직 못 받았다. 동의 못 받았는데 연구를 하겠대요. 네? 착공까지 했어요. 간포연구소. 그리고 사용 해결료를 고준위 폐기물로 지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지금 사용 해결료를 재활용할 것이냐, 재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왜? 국가 단위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은 폐기물이 아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다.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법에 보면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사용 후 해결료라 그러지 사용 후 해결료를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할 것인지 처리 후 처분할 것인지 국가 정책상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파이로 프로세싱 자체를 미국이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해결료를 리사이클링, 재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프로세싱이 재처리니까 리사이클링 개념으로 이거를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방패장을 못 지냐? 왜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이 없냐?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재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처분을 했지.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그거예요. 처분, 처리 후 처분,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사용 후 해결료를 고준위 폐기물로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고준위 폐기물로 지정하면 바로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파이로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 기술 실증, 파이로 기술 실증을 위한 재원이 없다.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예타에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기금을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처리 기술, 이게 이제 리사이클링이죠. 재활용 처리를 위해서 파이로 SFR 안전성, 핵 비확사성, 이제 비확사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의 장기 동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추진해야 돼. 미국은 의지가 없어요. 한국이 재처리를 허용해 줄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실증 상용화 연구는 한미 공동연구 마무리 이후 성과 점검, 정책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파이로는 더 이상 연구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재처리 기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또 처분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고 방폐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재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처리 폐기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방폐물 관리법에 사용 해결 처리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 간포 원자력 단지가 미국에서 동의하지도 않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겠다고 지금 땅부터 팠거든요. 2,300억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간포 지역에 어떤 지역 주민의 이로움이 되느냐 보자고요. 연구 인력이 유입돼가지고 최대 200~300명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때 그 안에 숙소 다 있죠. 아까 숙소 다 만든다 그랬죠.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경제를 지원해 주냐.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 이건 연구비예요. 연구비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없냐. 발전소는 발전소 지역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발주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생산하는 양의 일부를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구기 때문에, 연구기 때문에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 주민은 뭐예요? 그냥 공기와 액체로 고독성 방사능 배출 우려만 많은 그 아주 안 좋은 시설이죠. 향후에 미칠 영향. 주변 인구가 밀도가 너무 높아서 환경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지진, 활성단층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의 역학조사, 법적 실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빌미로 하는 재처리 시설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설득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럼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국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에너지 안보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갖다 묻으면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저장했다가 처분할 거 그냥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안 되냐? 그 300년 동안 저장했다가 처분하는 것도 해결료를 깨고 별 공정을 다 거친 다음에 300년 동안 놔뒀다가 집어넣으니 차라리 처음부터 집어넣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오죠. 그 다음에 핵 비확산 조약으로 미국이 허용을 안 해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용 해결료를 지금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폐기물이냐 재활용 대상이냐,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유를 가지고 기초 연구 수준에서 이렇게 수십조 거대 프로젝트로 확대를 해서 할 일은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처리와 고속로, 파이로와 고속로라는 책을 내신
그 일본 마사야마대 교수 장정욱 교수께서 그 제철의 고속로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철이는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군사적 목적을 제외하면 경제성, 안전성,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다. 장점이 전혀 없다. 이분 경제학 교수예요. 근데 이런 책을 내셨어요. 예?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우라늄 재처리에 대해서 포괄적 동의, 즉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왜 못 받았는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국제적 의혹을 불렀어요. 그러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법률로 정해가지고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정도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을 설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처리까지는 허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도 못 받고 있다.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예? 앞에서는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이 볼 때 이건 재처리거든. 근데 우리는 재활용한다 이러니까 너희들 재처리하는 거예요. 동의 못해.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처리에 대해서 핵물질 방호 제약을 방패로 한 비밀주의가 성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 그 다음에 핵물질 방호 조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밀주의, 그래서 뭐예요? 제3자의 견제 감독을 어렵게 해서 이 추진파가 기득권 확대를 획책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추진파의 비밀주의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한다면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걷잡을 수 없는 폐해로 갈 것이 우려된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물질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